여러분, 나는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도 해봤다. 에휴, 먹고 살기 힘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에게 넋두리 한 적 많으시죠? 저 역시 가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지은 적 많은데요. 이렇게까지 했던 많은 사연들이 참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선옥의 듣는 서재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오늘의 이야기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몬입니다. 제가 낭독해드릴 라쇼몬은 북앤북에서 펴낸 국어과 선생님이 뽑은 세계 단편 소설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오헬리, 톨스토이, 안톤 체호프, 프란츠 카프카 등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요. 국어과 선생님이 함께해서 그런가요? 각각의 단편마다 작가 소개, 작품 정리, 작품 줄거리, 핵심 정리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여건이의 노력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런 메시지와 함께 제가 선택한 이야기 라쇼몬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몬. 어느 날 해질 무렵의 일이다. 한 사내가 라쇼몬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널찍한 문 아래에는 이 사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군데군데 붉은 칠이 벗겨진 커다란 둥근 기둥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달라붙어 있었다. 라쇼몬이 스자 그대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사내 말고도 대나무 삿갓을 쓴 여자나 두건을 머리에 두른 남자나 두 서너 명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법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사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지난 2, 3년간 교토에는 지진과 회오리 바람, 또한 화재와 기근 같은 재난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성 안에는 황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나 사찰의 기구를 부수어 붉은 칠이나 금, 은박이 입혀진 나무를 길가에 쌓아두고 땔감으로 팔았다고 한다. 장안의 형편이 이러다 보니 애초부터 라쇼몬을 누구 하나 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돌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래서 황폐함이 더해지자 여우와 너구리가 드나들고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거둬줄 사람이 없는 시체들을 여기 라쇼몬으로 떠매고 와서 내버리는 풍습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지면 꺼림직해서 라쇼몬 근처로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많은 까마귀가 어디선가 때로 몰려왔다. 낮에 보면 수많은 까마귀 떼들이 원을 그리며 처마 끝 높은 지붕을 맴돌고 울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특히 라쇼몬 위의 하늘이 저녁놀로 붉게 물들 때면 검은 깨를 뿌린 것 같이 또렷하게 보였다. 물론 까마귀들은
라쇼몬 위에 버려진 죽은 사람의 살을 쪼아 먹으려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늦은 탓인지 한 마리의 까마귀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저기 허물어진 틈새로 무성하게 자란 긴 풀이 돌계단 제일 윗단에 까마귀 똥이 점점이 하얗게 들러붙어 있는 것만 보인다. 산에는 7계단인 돌계단 맨 꼭대기에 물 빠진 남색 옷자락을 깔고 앉아 오른쪽 뺨에 난 커다란 뾰루지를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자는 앞에서 사내가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썼다. 그러나 사내는 비가 그쳐도 딱히 무얼 하겠다는 목적이 없었다. 평소라면 당연히 주인집으로 돌아가야 할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며칠 전에 주인집에서 쫓겨났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 교토는 황폐함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사내가 오랫동안 자신이 모셔온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것도 이러한 황폐한 상황의 여파 때문이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사내가 비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비에 갇힌 사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편이 적당한 것 같다. 게다가 오늘 날씨도 해이한 시대를 사는 사내의 센티멘탈리즘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오후 3시에서 5시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직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내는 다른 일은 제쳐두고 당장 내일 생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궁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종잡을 수 없는 생각을 더듬거리며 아까부터 스자쿠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할 일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비는 라쇼몬을 에워싸며 멀리서부터 세찬 빗줄기가 쏴 하며 휘몰아쳤다. 저녁 어스름에 하늘은 점점 내려앉고 문득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라쇼몬의 지붕이 비스듬히 튀어나온 기와 끝에서 묵직하고 어둑어둑한 구름을 떠받치고 있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하려면 수단을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다가는 남의 집 토단 밑이나 길바닥에서 굶어 죽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라쇼몬으로 실려와 개처럼 버려질 것이다.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는다면 사내의 생각은 몇 번이나 같은 길을 배회하다가 가까스로 이 지점에 다다랐다. 그러나 않는다면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국엔 않는다면 이었다. 사내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않는다면을 결말짓기 위해 당연히 따라오는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만큼의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는 크게 재채기를 하고 힘겨운 듯 몸을 일으켰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린 교토의 저녁은 한기가 돌고 화로가 그리울 만큼 쌀쌀했다. 바람이 라쇼몬 기둥과 기둥 사이로 어둠을 뚫고 사정없이 빠져나간다. 붉은 칠한 기둥에 붙어있던 귀뚜라미도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내는 목을 움츠리면서 누런 여름옷 위에 걸친 남색 덧옷의 깃을 치켜 세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바람 걱정 없고 남의 눈에 띌 염려 없이 하룻밤 편히 잘 만한 장소가 있다면 당장 그곳에서 오늘 밤을 보내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다행히 그때 라쇼먼 위 누각으로 올라가는 붉은 칠의 폭이 넓은 사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설령 누각 위에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차피 죽은 사람일 뿐이다. 사내는 허리에 찬 칼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집신을 신은 발을 사다리 맨 아랫단을 디디고 올라섰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다. 라쇼먼의 누각으로 올라가는 널찍한 사다리 중간에 한 사내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누각 위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누각에서 비추는 불빛이 희미하게 사내의 오른쪽 뺨을 적셨다. 그의 얼굴은 짧은 수염 속에 불그레한 고름이 찬 여드름이 난 얼굴이었다. 사내는 애초에 누각 위에는 모두 죽은 사람뿐일 거라고 마음 놓고 있었다. 그런데 사다리를 두세 단 올라가 보니 위에서 누군가 불을 밝히고 그 불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는 것 같았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거미줄이 쳐진 천장 구석구석을 비추며 흔들리는 것을 보고 금세 알 수 있었다. 이 비 내리는 밤에 라쇼먼 위에서 불을 밝히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예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내는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가파른 사다리 맨 윗단까지 기듯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몸을 납작하게 바닥에 붙이고 목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조심스레 누각 안을 살펴보았다. 누각 안에는 소문으로 듣던 것처럼 몇 구의 시체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불빛이 비치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아서 시체가 몇 구나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속에 벌거벗은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더구나 그 중에는 여자나 남자의 구별 없이 마구 섞여 있는 듯했다. 그리고 주검들은 모두 한때는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영락없이 흙으로 빚어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팔을 뻗은 자세로 마룻바닥 여기저기를 나뒹굴고 있었다. 게다가 어깨나 가슴과 같이 볼록 솟은 부분이 희미한 불빛을 받아 움푹 들어간 낮은 부분의 그림자를 한층 더 어둡게 하면서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사내는 주검이 썩어 풍기는 악취에 자신도 모르게 코를 감싸쥐었다. 그러나 곧 그의 손은 코를 막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떤 강렬한 느낌이 이 사내의 후각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사내의 눈은 그때 주검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인간을 보았다. 노석나무 껍질색의 옷을 걸치고 키가 작고 몸이 마른 백발의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오른손에 불붙은 솔가지를 들고 어떤 주검의 얼굴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아마도 여자 시체인 것 같았다. 사내는 열의 여섯은 공포와 네 가지 호기심에 휩싸여 잠시 숨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옛 기록자의 말처럼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노파는 관솔부를 마루 틈새에 꽂고 나서 지금까지 들여다보던 시체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듯이 긴 머리카락을 한 올씩 뽑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쉽게 뽑혀 나오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한 번씩 뽑힐 때마다 사내의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와 동시에 노파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조금씩 일어났다. 아니, 이 노파에 대한 증오심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강도가 세졌다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지금 누군가가 이 사내에게 조금 전
라셔먼 아래에서 생각했던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놈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면 아마도 사내는 아무 미련 없이 굶어 죽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내가 악을 증오하는 마음은 노파가 마루틈에 꽂아놓은 관솔불처럼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물론 사내는 왜 노파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그것을 선악 중에서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내에게는 이 비오는 밤에 라셔먼 위에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사내는 조금 전까지 자신이 도둑이 될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내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사다리를 박차고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허리에 찬 칼자루를 쥐고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화들짝 놀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노파는 사내를 보고는 마치 새총에 맞기라도 한 것처럼 뒤로 확 나자빠졌다. 이봐! 어딜 가려고! 사내는 도망치려다가 시체에 걸려 넘어지며 허둥대는 노파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나 노파는 사내를 밀치고 달아나려고 했다. 사내는 다시 노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밀어젖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시체들 사이에서 잠시 말없이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승패는 애초부터 뻔했다. 사내는 마침내 노파의 팔을 붙잡고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마치 새 다리같이 뼈와 가죽만 남은 팔이었다.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말해라.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거다. 노파를 밀어 넘어뜨린 사내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허연 칼날을 노파의 눈앞에 들이댔다. 그래도 노파는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양손을 덜덜 떨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부릅뜨고는 벙어리처럼 고집스레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사내는 비로소 노파의 생사가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맹렬하게 타오르던 증오의 마음은 어느샌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뒤에 남은 것은 다만 뭔가를 해서 이루었을 때 얻는 느긋한 성취감과 만족감뿐이었다. 사내는 노파를 내려다보면서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개비시청의 관리가 아니요. 방금 이 문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이요. 그러니 할몸을 오랏줄로 묶고 잡아가고 어쩌려는 게 아니요. 하지만 이 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내게 말해주시오. 그러자 노파는 부릅뜬 눈을 더 크게 뜨고 뚫어지게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붉어진 눈꺼풀에 날카로운 매의 눈이었다. 그리고 주름 때문에 코와 달라붙은 것 같이 보이는 입술로 뭔가를 씹듯이 오물거렸다. 가느다란 목에 붉어진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때 그 목구멍에서 까마귀가 헐떡이며 우는 듯한 소리가 사내의 귀에 들려왔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다가 말이지. 가발을 만들려고 그랬지. 사내는 노파의 대답이 생각밖에 평범해서 실망했다. 그리고 실망과 동시에 조금 전에 품은 증오의 마음은 차가운 모멸감으로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른다. 아마 그런 기색이 노파에게 전달됐는지 여전히 노파는 한쪽 손에 아직 시체에서 뽑은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두꺼비가 우는 소리로 웅얼웅얼 말을 한다. 그야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건 나쁜 짓이겠지. 하지만 여기 죽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일 정도는 당해도 괜찮은 것들이야.
지금 내가 머리카락을 뽑은 이 계집도 뱀을 잡아 내 토막으로 잘라서 말린 생선이라고 하면서 궁정호위대 무사들에게 팔러다녔단 말이야. 역병에 걸려 죽지 않았으면 지금도 팔러다니고 있었겠지. 그것도 말이야, 이 계집이 파는 건 아무리 맛이 좋다고 소문나서 호위대 무사들이 너나 없이 찬거리로 많이 사갔다지 뭐야. 그래도 나는 이 계집이 한 짓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겠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한 짓도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굶어 죽으니 어쩌겠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을 이 계집도 잘 알 터이니 내가 하는 짓을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야. 노파가 말한 것은 대충 이런 이야기였다. 사내는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왼손으로 칼자루를 누르고 차가운 표정으로 노파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벌겋게 곪은 뾰루지를 만지작거리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내의 마음에는 순간 어떤 용기가 솟구쳤다. 그것은 조금 전 라쇼먼 아래에서 망설이고 있던 때에는 없었던 용기였다. 그리고 또 아까 누각위로 올라와 노파를 붙잡았을 때의 용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용기였다. 사내는 굶어 죽을지 도둑놈이 되는지에 대한 망설임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지금의 이 사내의 심증에는 굶어 죽는 일 따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의식은 생각 밖으로 멀리 밀려나 있었다. 그래? 그렇겠지. 노파의 말이 끝나자 사내는 비웃는 목소리로 다짐을 한다. 그러고는 한 걸음 앞으로 썩 나서 여드름을 만지던 오른손으로 갑자기 노파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물어뜯을 기세로 말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노파의 옷을 다 벗겨가도 날 원망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락없이 굶어 죽을 처지니까 말이오. 사내는 황급히 노파의 옷을 벗겼다. 그러고는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노파를 거칠게 시체들 위로 걷어찬다. 사다리까지는 겨우 대여섯 걸음이면 되는 거리다. 사내는 벗겨낸 노송나무 껍질색 옷가지를 옆구리에 끼고 순식간에 가파른 사다리를 타고 깜깜한 어둠의 밑바닥 속으로 내달렸다. 한참 동안 시체들 속에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노파가 벌거벗은 채로 몸을 일으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다. 노파는 아직 타고 있는 불빛에 의지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중얼거리며 사다리가 있는 입구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노파는 짧은 백발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누각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밖은 깊고 깜깜한 동굴처럼 칠흑 같은 밤이 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 사내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네, 어떠셨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죠?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을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은 나쁜 짓이 아니다?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표기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볼 만한 물음표 아닌가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굶어 죽느냐 도둑이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도둑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다른 누군가의 악행을 보고 그 역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거죠. 양심과 도덕, 악행의 용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아주 모순되게 자리 잡고 있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라쇼먼의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일본 다이쇼 시대의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라쇼먼은 헤이안 시대의 교토 외곽에 있는 성문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네, 박선옥의 듣는 서재는 여러분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